(2차 세계대전 종결 2주) 후 갈 데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전쟁 생존자들. 그중엔 포로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었다. 르네버그 근처의 영국 포로 수용소. 안도하는 얼굴들, 기나긴 악몽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1945년 5월 23일 어느 따뜻한 봄날, 애꿎눈에 해진 옷을 입은 비쩍 마른 사내가 수용소장실로 들어섰다. 패전병으로 보이는 그 사내는 안대를 벗고 지친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하인리히 히물러. 나치스 친위대장, 살인부대와 독일 국가비밀경찰장관, 그가 창설한 무장 나치스 친위대원들은 전선에서 죽음도 불사했다. 내무장관이 되자 히물러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처리했다. 후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비밀경찰의 운영으로 히물러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순수 게르만 혈통을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가스실로 보내버린 사람이 바로 히물러였다. 히물러는 바이에른 지방의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자 수준 있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다. 이런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후일 일륜적 대죄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독일의 그 모든 잔혹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히물러는 노동자 집안 출신도,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도, 오합지졸의 떠돌이 군대 출신도,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가난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란츠후트에 있는 히물러의 모교는 인도주의적 교육으로 유명하다. 작가 루도비 토마와 시인 한스 카로사도 이 학교를 나왔으며 독일 대통령 로만 헤르초크가 다니기도 했다. 히물러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다. 유서 깊은 학교의 모범적인 선생님으로 독일인답고 박식하고 도덕적이며 자상하고 학식도 높았다. 반유태주의자도 아니었다. 바이에른의 하인리히 왕자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교육에도 열심히 했다.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히물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혼의 어두운 나락 속으로 빠져버린 것일까? 1913년 소풍 사진. 가운데 있는 소년이 하인리 히물러다. 전쟁이 발발하자 또래의 다른 소년들처럼 히물러도 전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히물러는 전투에 참가하길 간절히 원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다. 1917년 6월에야 학교를 떠날 수 있었다. 히물러는 사관 후보생이면서 부모님께는 군인이라고 속여서 표현을 썼다. 이 거짓말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아돌프 히틀러와는 달리 히물러는 군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생도 훈련 중에 전쟁이 끝났던 것이다. 전선의 실상을 모르는 히물러는 항상 전쟁을 동경했다. 히물러는 전투에 관한 낭만적인 환상과 독일의 선진 문명을 얻고 산업화로 더욱 공포스러워진 전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세계는 이렇게 폭탄과 가스 살포를 시작으로 근대 시대로 접어들었다. (1923년 9월 9일) 뮌헨. 히물러는 히틀러의 반란에 동참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히물러는 램 장군을 따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에 가입함으로 정신적 안식처를 찾았다. 1926년 에센, 하인리 히물레의 모습이 처음으로 잡혔다. 그는 나치스 돌격대의 한 분과이며 흔히 SS로 알려진 나치스 친위대의 부대장이었다. 이 평범한 젊은이가 주도한 이 단체가 후일 히틀러 예하에서 최강의 조직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1927년) 뉴른베르크에서 가두 연설을 하는 히틀러 뒤로 돌격대장 푸페퍼와 하인리 히물러가 보인다. 히물러는 히틀러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볼리비아로 떠난 히틀러 측근 램의 공백을 메워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다. 히물러는 히틀러에게 성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기로 했다. 1929년 히틀러, 푸페퍼 괴링. 히물러는 독일 나치스 친위대장으로 승진했다. 280명의 소규모 조직을 이끌고 당의 실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진을 했다. 같은 해 베를린, 히물러는 다시 승진해서 비록 끝자리이긴 하지만 사열을 받는 대열에 서게 됐다. 친위대장 히물레의 지위가 얼마나 미미했는지는 1929년 돌격대 선전용 영화에 잘 드러난다. 푸페퍼의 대원들과 함께 출연했는데 하인리 히물러는 다른 출연자들에 묻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겨우 연설문을 읽었을 뿐이다. 히물러를 처음 봤을 때 수줍음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도 없어 보였고 군인다운 면모도 없었고 잔인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행동하는 것이 꼭 숫기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요. 겉으로 보기에 하인리 히물러는 매우 순박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처럼 속을 드러내 보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었지요.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눈에 띄지 않았던 히물러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권력의 핵심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튀지 않은 성격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프로이센어로 슬로건을 만들고 후에 이를 단검에 새겨넣었다. 헛세보단 실속. 1942년 독일 수상관제에서는 체코에서 암살된 라인하드 하이드리히의 장례식이 있었다. 하이드리히가 없었다면 히물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영국인들은 하인리히를 죽음의 사신, 가장 위험한 독일인 등으로 불렀다. 단지 철십자 훈장을 위해 전쟁터로 나갈 만큼 저돌적 성격의 하이드리히는 또한 친위대 안의 비밀 조직으로 보안대를 조직했다. 그 덕택에 히물러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었다. 히물러는 하이드리히의 허수아비라며 농담을 하던 괴링도 1942년경에는 더 이상 그런 농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국 내의 권력 다툼에서 히물러가 괴링을 앞선 것이다. 히물러와 하이드리히는 괴링에게서 게스타포를 넘겨받았다. 바로 괴링이 진정한 적수로 간주했던 돌격대장 램을 배신한 대가였다. 램은 히틀러의 친구로 히물러도 램을 통해 입당했다. 한때 볼리비아로 떠났지만 히틀러가 다시 불러들여
대원이 300만 가량 되는 돌격대의 장악을 위해 뇌물 지휘관으로 보냈다. 정규군 지휘관들은 점점 커져가는 뇌의 세력이 신경 쓰였다. 육군 장관 블룸베르크는 히틀러에게 정규군만 무장 가능토록 하지 않으면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블룸베르크는 분명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에 히틀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램은 영웅으로 추앙받길 바랬다. 히틀러조차도 그런 거대한 집단을 움직이진 못했다. 램은 돌격대를 민중의 군대로 만들고 끝없는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는 독일군 원수 이상의 지위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Sie müssen sich daran gewöhnen, dass wir da sind und da bleiben werden. Der Führer hat uns die Aufgabe gestellt, Garant der Revolution zu sein. Und wir werden sie weiß Gott erfüllen, so wir unsere früheren Aufgaben erfüllt haben. 그 당시 램은 히틀러 다음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돌격대뿐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해서 히틀러조차도 위협을 느낄만 했다. 히틀러는 램을 숙청시키는 대신 육군 장관의 말을 따라 돌격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자 했다. SA Kameraden, Kameraden SS und Hitlerjugend, wenn das Heer der waffenträgenden Nation ist, dann müsst ihr sein, der Willensträger, der politisch gestaltende Willensträger der deutschen Nation. So wie ich kein anderes Ziel sehen will, als Deutschland wieder groß, stark und frei zu machen, so muss euer Ziel sich mit dem verbinden, muss euer Wille mit dem Mal geschadet hat. Wenn wir von der SA 친위대는 돌격대의 하부 조직으로 램이 히물러의 상관이었지만 친위대의 유일한 상관은 히틀러이지 램이 아니었다. 히물러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했다. 히물러는 램이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했다. 히틀러는 이를 눈감아 주었다. 1934년 6월 말 친위대에 의해 돌격대는 관저에서 밀려났다. 하룻밤 사이에 램과 그 측근들이 모두 제거됐다. Genauso wenig wie wir am 30. Juni gezögert haben, die befohlene Pflicht zu tun und Kameraden, die sich verfehlt hatten, an die Wand zu stellen und zu erschießen. Wie wir darüber niemals gesprochen haben und sprechen werden. Es hat jeden geschauert. Jeder war sich klar, dass es das nächste Mal wieder tun würde, wenn es befohlen wird und wenn es notwendig ist. Vor wenigen Monaten hat sich über der Bewegung ein schwarzer Schatten erhoben. 이후 SS로 알려진 친위대가 활개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히물러가 있었다. 히물러는 히틀러의 오른팔이 됐다. 크베들린부르크의 대수도원, 이곳에서 히물러는 역사를 다시 썼다. Dieses einstmalige Grab, auf dem seit Jahrtausenden von Menschen unseres Blutes bewohnten Burgberg von Quedlinburg, mit dem wunderbaren, aus sicherem germanischen Gefühl heraus geschaffenen Gotteshalle, soll eine Weihestätte sein, zu der wir Deutschen wallfahren. 하인리히 1세의 서거 1000년 후인 1936년 여름, 친위대는 크베들린부르크 대성당을 접수했다. 이제 측근들에 둘러싸인 히물러는 제국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선조 하인리히의 혼이 배어 있는 이 성체에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명령들을 내렸고 히틀러 앞에서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계획들을 과감히 수행했다. Sein Andenken zu ehren und auf diesem heiligen Platz in stiller Besinnung uns vorzunehmen. 히물러는 크베르들린부르크에서 단순한 사형 집행관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서 미래를 계획했다. Und uns immer wieder vorzunehmen und klarzumachen, dass wir ihn am besten dadurch ehren, dass wir dem Mann, der nach 1000 Jahren König Heinrichs menschliches und politisches Erbe in nie dagewesener Größe wieder aufnahm, unserem Führer Adolf Hitler für Deutschland, für Germanien mit Gedanken, Wort und Tat in alter Treue und im alten Geiste dienen. Der Reichsführer SS legte einen Kranz und Eichenzweige vom deutschesten aller Bäume auf die Gruft. 그들은 독일 역사를 국가 사회주의 이전으로 돌려놓았다. 과거로의 해귀는 나치 사상과 상통했다. 히물러가 부하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 정렬한 나치스 친위 대원들. 과연 이 젊은이들의 우상은 누구인가? Und marschieren nach unabänderlichen Gesetzen als ein soldatischer, nationalsozialistischer Orden nordisch bestimmter Männer und als beschworene Gemeinschaft ihrer Sitten. Wir gehen den Weg in eine ferne Zukunft und wünschen und glauben. 가난한 하층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북유럽의 안개 속으로 행진에 들어갔다. 히물러의 미래상은 과거로의 퇴보였다. 독일의 미래는 몰락해가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결국 전쟁만이 길이었다. 히물러의 부하들이 활동에 들어갔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후 히틀러는 전선으로 날렸다. 독일군이 전진함에 따라 유럽에서 히물러의 악명도 높았다. 히틀러가 세포 디트리히의 휘하에 있는 친위대의 경비군을 방문하자 히물러는 히틀러의 최고 장교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무장 친위대는 군사 엘리트가 되길 원했다. 전쟁 범죄 또한 이들이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이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좀 특별한 군대였어요. 모두들 피 끓는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무기도 충분했고요. 흔히들 SS라고 부르는 저희 나치스 친위대는 게스타포를 비롯한 유사 경찰 조직들을 전부 흡수 통합했습니다. 친위대의 위세가 대단해도 히물러는 경찰일 뿐 군인이 될 수는 없었다. 보안대, 게스타포, 특수살인부대인 아인자트 크루펜을 히물러가 장악했다. 이제 그에 대항할 자가 없었다. 독일의 감시 아래 폴란드 경찰은 청년들에게 다윗의 벼를 나눠줬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징표였다.
대량 학살은 은밀히 시작됐다. 경찰이 유태인 거주지를 감시했다. 동유럽의 쇠틀이나 게토와 같은 유태인 지역은 집단 수용소로 변했다. 도레이진 스타트는 마을 전체가 집단 수용소가 됐다. 스스로의 감옥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알지 못했다. 이 소녀는 왜 웃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수용소는 반사회적인 요인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히물러와 하이드리히는 건축가들과 베르그호프에 있는 히틀러의 별장에 모여 말썽 없이 수용소를 만들 방법을 논의했다. 히물러가 히틀러에게 집단 강제 수용소 계획을 설명했는데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강제 노동을 시키자는 거지요. 히틀러는 히물러의 계획이 훌륭하다고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악명 높은 방화범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자는 이치였지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히물러의 계획을 적용하니 수용소가 잘 조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유일하게 히물러에 대해 언급한 때는 집단 강제 수용소를 이야기할 때뿐이었지요. 히물러의 조직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감탄하면서 격려의 말을 가득 적은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날, 히물러는 집단 수용소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Das Konzentrationslager ist sicherlich wie jeder Freiheitsentzug eine scharfe und strenge Maßnahme. Harte, neue Werte schaffende Arbeit, ein geregelter Lebenslauf, eine unerhörte Sauberkeit im Wohnen und in der Körperpflege, ein tadelloses Essen, eine strenge, aber gerechte Behandlung. Die Devise, die über diesen Lagern steht, lautet: Es gibt einen Weg in die Freiheit. Seine Meilensteine heißen Gehorsam, Leid, Ehrlichkeit, Ordnung, Sauberkeit, Nüchternheit, Wahrhaftigkeit, Opfersinn und Liebe zum Vaterland. 히틀러의 총애를 얻은 히물러는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국 내의 작은 성역을 이루어 자신만의 본거지를 만들고 싶어 했다. 친위대는 웨스트팔리아에 있는 베벌스부르크 성을 사들여 집행 사무실로 삼았다. 중세 기사들이 찾고자 했던 성배를 간직한 전설의 성 몬살바트를 모방했다. 히물러는 친위대의 정신적 고향으로 새로운 몬살바트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성 주변이 정리되면서 근처 마을은 곧 폐쇄돼야 했다. 축성 작업은 기가 막히게도 수감자들의 몫이었으며 총통의 은혜에 보답하자 하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건물 상층에 연회장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우리는 그 연회장의 대리석 바닥을 손으로 광이 나도록 닦아야 했지요. 베벨스부르크에 있는 집단 수용소도 히물러가 만든 수백 개의 수용소 중 하나였다. 학살을 위해 설치된 수용소가 아니었지만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독일 정부 페더본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던 히물러의 전형적인 집단 수용소의 모습이다. 대학살은 이곳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모임에 참석한 히물러. Ob die anderen Völker in Wohlfahrt leben, ob sie verrecken vor Hunger, das interessiert mich nur so weit, als wir sie als Sklaven für unsere Kultur brauchen. Anders interessiere ich mich nicht. Ob bei einem Bau eines Panzergrabens 10.000 russische Weiber an Entkräftung umfallen oder nicht, interessiert mich nur so weit, als der Panzergraben für Deutschland fertig wird. 동부전선의 후방에서는 유태인과 공산주의자 레지스탕스들이 총살당했다. 학살을 즐기는 보안대 소속의 특수 살인부대 아인자트 크루펜. 총살 장면을 지켜보던 히물러는 사형 집행관들의 정신 상태를 우려했다. 이 특수부대는 살인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전범 행위에 관한 비밀들은 서서히 유출됐다. 유태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보안대 특수부대원들은 경고문을 들고 다니며 유태인들에게 자진해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겠다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도 유태인 소녀들이 위생 보조원으로 있으면서 병원의 잡일을 맡아 했었죠. 한 번이라도 그 유태인 소녀들에게 말을 걸어봤다면 그 소녀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자진이 신고한 사람들은 총살당하거나 매장됐다고 하더군요. 타간로크 근처 계곡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1942년) 초 베를린의 한 별장에서 히물러는 하이드리히와 1시간 반 동안 유럽의 유태인을 몰살시키는 방법을 논의했다. 대학살이 결정됐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도 되지 않았다. 각계 공무원들은 새로운 수치를 보고해야만 했다. 살인이나 가스실과 같은 말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살인. 살충제인 지클론 B도 가스실에서 사용됐다. 살인자로 둔갑한 수용소 의사들은 이를 살인이 아닌 인간 청소 행위이자 자비 행위라고 생각했다. 선택되든 선택되지 않던 어쨌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는 거죠. 굶어 죽는 것은 보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식사로 죽과 빵이 제공되었는데 그걸로는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였지요.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해 준 거죠. 그런 비참한 생활을 저희는 무질매너라고 불렀지요. 몸은 거의 뼈만 남아 앙상했고 발은 부러져 있고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부종으로 얼굴은 항상 부어올라 있었죠. 단호하게 일사천리로 대학살을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생각같이 되진 않았다. 가혹한 저형 앞에서는 강해져야만 했다. 러시아, 부모 자식 간 생이별이 진행됐다. 아우슈비츠, 아이들은 임상실험용으로 착출됐다. 생존자는 극히 드물었다. 레첸버그는 아우슈비츠 생존자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다양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임상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죠. 제 경우 목에 이상한 물질을 삽입하자 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제 동생도 저와 똑같은 실험을 당했죠. 우린 목이 부어오르면서 심한 열이 났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등을 다른 사람 등에 맞대게 한 다음 꼬매더군요. 정말 끔찍했지요. 소독도 제대로 안 해서 상처는 온통 골마 터졌죠. 아이들을 마치 조각품 다루듯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제 몸에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실험 후 반신불구가 됐고 몸이 떨리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히물러는 친위대 의사들의 생체 실험을 허락했고 이를 과학적 연구라고 정당화했다. 러시아 전쟁 포로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독일 전투 조종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것이 히물러의 주장이었다. Wir werden niemals roh sein und herzlos, wo es nicht sein muss. Das ist klar. Wir Deutschen, die wir als einzige auf der Welt zum Tier eine anständige Einstellung haben, werden zu diesen Menschentieren ja auch eine anständige Einstellung haben. 거짓말의 향연. 인체로 생활용품을 제작한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잔악 행위였다. 보마는 어린 시절 히물러의 집을 찾곤 했다.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큰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꾸미고 있던 가구나 자재들이 전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었지요. 다리가 세 개인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탁자 다리는 사람의 대퇴부뼈로 만들었죠. 의자는 사람의 골반뼈로 만들었고 의자 다리 또한 사람의 대퇴부뼈였습니다. 램프가 하나 있었는데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손으로 직접 새겨 넣은 램프갓이 씌어 있더군요. 그 램프갓은 사람의 등가죽으로 만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944년 가을 헝가리. 이들은 정해진 운명도 모른 채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대열에 합류했다. 비밀은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이 모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밀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포는 계속됐다. 붉은 군대의 총공격. (1945년) 초 독일군은 패배했다.
마침내 히물러는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군인이 될 수 있었다. 바이셀 군단의 지휘관이 된 것이다. 친대의 마지막 전투에서 무리한 히물러는 베를린 외곽 호헨리첸 요양소로 들어갔다. 히물러가 심신증을 치료하는 동안 베르마흐 장군이 명령권을 이어받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체감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Unsere verfluchten Feinde werden es feststellen und einsehen müssen, dass ein Einbruch in Deutschland, selbst wenn er irgendwo gelänge, für den Angreifer Opfer kostet, die für ihn dem nationalen Selbstmord gleichkommen. 폐색이 짙어진 독일은 징병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모두 전투에 투입하는 등 마지막 힘을 모았다. 한편 요양소에 있던 히물러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비밀경찰 셀렌베르크는 히틀러를 몰아내고 서방에 항복하자고 그를 부추겼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밀사로운 스웨덴 적십자의 베르나도테 백작을 만났다. Das erste Mal, dass ich Himmler getroffen habe, das war in einem Sanatorium Hohenlychen, nicht weit von Berlin. Das war am 15. Februar 1945. 히물러는 포기했다. 베르나도테와의 밀담은 국가 반역 행위였다. 히물러는 1934년 스승격인 램을 배신했듯이 이번엔 자신의 우상과의 약조를 깨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히틀러에게 등을 돌렸다. (1945년 4월 20일) 독일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총통관제의 대피호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생일 파티를 열었다. 히물러 역시 참석했다가 도주했다. 히물러는 베를린 북쪽에 있는 안마사 칼스턴의 집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히물러는 세계 유태인 의회의 대표자를 만났다. 칼스턴은 스웨덴에서 마수르를 중개자로 데리고 왔다. 그의 목적은 히물러의 집단 수용소에서 가능한 많은 유태인들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그 협상에서 히물러가 노린 것은 무엇일까? 히물러는 유태인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다. 히물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잊은 듯했다. 대학살도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히물러는 세계가 자신을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협상은 성과가 없었다. 히물러는 눈물을 떨구며 떠났다. 요양소에서 기다리던 베르나도테에게 히물러는 소련을 제외한 서방 세계의 강화를 제의했다. 히물러는 방향을 바꾸어 미국 측과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방 측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소련과는 끝까지 싸우길 바랬지요. 히물러의 제안을 항복으로 받아들인 연합군은 응답으로 적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히물러는 영국과 미국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제안했고 소련과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물러, 패배자에게 배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히틀러에게 있어 히물러의 배신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물러가 조직했던 히틀러 소년단의 충성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엑스만과 히물러는 청소년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어린 소년들이 최후 전투에서 헛되이 죽어갔다.
트라베문데의 칼크홀스트 성에서 히틀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히물러는 끝이 왔음을 알았다. 히틀러는 자살하기 전에 히물러를 직위 해제시켰다. 친위대 제국을 건설하려던 히물러의 꿈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권력도 상실하고 베르나도테와의 협상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협상으로 많은 희생자들의 생명을 구했다. 전쟁은 계속됐다. 협상에 임하는 대가로 15,000명의 수용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스칸디나비아인이었다. 자유를 얻은 수용자들이 있는 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의 막바지에 생명을 잃었다. 독일 북부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지만 히물러는 히틀러의 계승자인 드니치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새 정부가 조직되자 히물러는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지요. 게이텔은 그런 히물러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히물러에게 소란 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물러는 그 말 뜻을 이해하고 물러났습니다. 드니치의 항복. Dem Oberkommando der Wehrmacht den Auftrag gegeben, die bedingungslose Kapitulation für alle kämpfenden Truppen auf allen Kriegsschauplätzen zu erklären. 5월 12일 히물러는 뉴호스 항구의 엘베를 건넜다. 가명을 쓰며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턱수염을 밀고 해진 옷을 입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다. 처량한 무리였다. 그들은 다른 독일 패잔병 속에 묻혀서 가능한 멀리 달아났다. 전쟁은 끝나고 히물러의 시대는 갔다. 히물러 무리는 결국 영국 경찰에게 착출돼 뉘네베그 근처의 반스테드 수용소에 수용됐다. 이들 중 히물러가 섞여 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5월 23일 드디어 정체가 탄로났다. 다음 날 히물러의 충실한 부관 그로스만과 마커의 사진 촬영이 있었다. 히물러가 이미 죽은 것은 모르고 있었다. 기념사진. 영국 군인들은 히물러의 죽음을 축하했다. 이 중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본다. And I brought him to the microphone to tell you what happened. Sergeant Major Austin. Before I arrived, I didn't know it was Himmler. I was only told there was an important prisoner whom I was to guard. As he came into the room, not the arrogant figure which we all know, but dressed in an army shirt, a pair of underpants, with a blanket wrapped round him, I immediately recognized him as Himmler. Speaking to him in German, and pointing to an empty couch, I said, "That's your bed. Get undressed." He looked at me and then looked at an interpreter and said, "He doesn't know who I am." I said, "Yes, I do. You're Himmler. But still, that's your bed. Get undressed." He tried to stare me out, but I stared at him back.
and eventually he dropped his eyes and sat down on the bed and started to take off his underpants. The doctor and the colonel then came into the room and started to carry out a routine inspection, looking for poison, which we suspected he probably had on him. He looked between his toes, all over his body, under his armpits, in his ears, behind his ears, in his hair, and then he came to his mouth. He asked Himmler to open his mouth. He did, and he ran his tongue around his lips quite easily, but the doctor wasn't satisfied. He asked him to come nearer to the light. He came nearer to the light and opened his mouth. The doctor tried to put 2 fingers into his mouth to have a good look inside, I suspected. And Himmler drew his head away and, clamping down on the doctor's fingers, crushed the phial of poison which he had been carried in his mouth for hours. The doctor said he's done it. He died. And when he died, we threw a blanket over him and left him. 그녀가 운전면허를 따는 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새벽 강가를 달리는 기분, 그리고 차를 사랑하는 방법. LG정유 시그마 6. 세계 속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 한빛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의 힘, 가족의 힘, 한빛은행.